5년이라고? 나 어제 저녁까지 이 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5년이라니. 뭐가 잘못된 거지? 흙투성이가 되어 도착한 내 집 앞. 하지만 도어락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문을 연 사람은 아들이 아닌 낯선 남자였습니다. 할아버지, 또 오셨어요? 여기 이사 온 지 5년 넘었다고요. 녹음기 속에서 밝혀지는 그날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채널로 들어오셔서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밥상이 있다면 바로 여기가 아닐까요? 저녁 7시 어둠이 짙게 깔린 창밖보다 더 어두운 기운이 집안을 감돌고 있습니다. 식탁 위에는 노릇하게 구워진 조기 한 마리와 따뜻한 된장국이 올라와 있지만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네요. 74세 영수 씨는 곁눈질로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손주 자랑에 시간 가는 줄 몰랐을 저녁 시간이 오늘은 마치 숨막히는 취조실 같습니다. 영수 씨의 거친 손이 밥그릇을 잡으려다 미세하게 떨립니다. 자식놈들이 오늘따라 왜 이리 뜸을 들이는지 영수 씨의 속은 타들어가지만 애써 태어난 척 국물을 한술 떠넣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묵을 깨고 큰아들 민호가 숟가락을 탁 하고 식탁에 내려놓네요. 그 소리가 어찌나 날카로운지 며느리 수진이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립니다. 민호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습니다. 마치 남처럼, 아니 빚쟁이에게 독촉하러 온 사람처럼 건조하고 냉정하죠. 민호가 입을 엽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영수 씨는 씹던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집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은 불안감이 엄습하지만 가장의 권위를 잃지 않으려 짐진 목소리를 낮게 깔아봅니다. 밥상머리에서 무슨 할 말이냐? 밥이나 먹고 해라. 하지만 민호는 물러서지 않아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시선을 허공에 두고 충격적인 말을 뱉어냅니다. 이번 달 안으로 집 정리하세요. 요양원 자리 알아봐뒀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들어가시죠. 순간 영수 씨의 시간만 멈춘 것 같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한국말이 맞는지 내 귀가 잘못된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되죠.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 입에서 나온 말이 집 정리와 요양원이라니요. 영수 씨의 시선이 다급하게 며느리에게 향합니다. 며느리라면 지난 10년 동안 내가 친딸처럼 아꼈던 수진이라면 말려주겠지 싶어서요. 하지만 수진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손톱 거스러미만 뜯고 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곧 동의를 뜻하는 것이겠죠. 영수 씨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습니다.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인가요? 젊은 날 공사판을 전전하며 벽돌 한 장, 시멘트 한 포대 아껴가며 지은 영수 씨의 성이자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늙고 병들었다고 쓸모가 없어졌으니 짐짝처럼 내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영수 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릅니다. 뭐라? 그랬냐? 내 집에서 내가 나가? 영수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립니다. 민호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아버지의 분노 따위는 예상했다는 듯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못을 박습니다. 더 이상은 무리예요. 수진이도 한계고 아버지도 이제 전문 케어 받으시는 게 나아요. 집은 내놓을 겁니다. 집은 내놓을 겁니다. 이 한마디가 영수 씨의 이성을 끊어놓습니다. 전문 케어니 뭐니 하는 건 다 핑계고 결국 이 집을 팔아치우겠다는 속셈이 뻔히 보이니까요. 영수 씨는 밥상을 엎어버리려 밥상 모서리를 잡았다가 힘이 붙여 밥그릇만 집어 던집니다. 챙그랑 밥그릇이 깨지며 하얀 쌀밥이 거실 바닥에 처참하게 흩어집니다. 마치 산산조각 난 영수 씨의 마음처럼 말이죠. 이 호로 자식아,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장만했는데 평생 너희 뒷바라지 하느라 내 뼈가 녹아내렸는데 이제 와서 날 고려장 지내겠다는 거야? 영수 씨의 고함이 거실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목에 핏대가 서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하지만 아들 민호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내려다보며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내쉴 뿐입니다. 그 모습이 영수 씨를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며느리 수진을 향해 소리쳐보지만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너도 똑같아. 시애비가 짐짝 취급받는데 꼴먹은 벙어리야?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수진은 아버님, 그게 아니라요. 라며 말끝을 흐리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부엌으로 도망쳐버립니다. 비겁합니다. 다들 비겁해요.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은 이제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 벽 같습니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결정된 일이에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짐 정리 미리 해두시고요. 민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쾅 닫히는 방문 소리가 영수 씨와 가족 사이의 단절을 알리는 것 같네요. 덩그러니 남겨진 영수 씨. 거친 숨을 몰아쉬며 깨진 밥그릇 조각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억울해서 너무 분해서 눈물조차 나지 않습니다. 영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짚고 겨우 일어섭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으니까요. 저놈들이 이미 자기들끼리 작당 모의를 끝낸 게 분명합니다. 멀쩡한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가두고 재산을 꿀꺽하려는 수작이 아니고서야 저렇게 냉정할 수가 있을까요? 영수 씨의 눈빛이 매섭게 변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못 나간다. 누구 마음대로 내 집을 팔아? 어림없지. 어두운 거실에 홀로 선 영수 씨.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그의 굽은 등을 쓸쓸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어야 할 새벽 2시입니다. 거실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만이 똑딱, 똑딱 소리를 내며 무겁게 시간을 밀어내고 있네요. 영수 씨는 안방 침대 위에서 마른 장작처럼 뒤척이고 있습니다. 아까 저녁 식탁에서 겪은 수모가 가시처럼 목구멍에 걸려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감은 눈앞에 아들 민호의 차가운 표정과 며느리의 회피하는 눈빛이 둥둥 떠다닙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귀 바로 옆에서 북을 치는 것만 같습니다. 결국 영수 씨는 이불을 거칠게 걷어차고 일어납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고 거실로 나옵니다. 발바닥에 닿는 마루의 냉기가 척추를 타고 정수리까지 찌릿하게 올라오네요. 어둠에 잠긴 거실은 마치 낯선 동굴처럼 서늘합니다. 그런데 부엌으로 향하던 영수 씨의 발걸음이 딱 멈춰섭니다. 서재 문틈 사이로 희미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낮게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들 민호의 목소리입니다. 영수 씨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입니다. 이 시간에 안 자고 누구와 통화를 하는 걸까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서재 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바짝 갖다 댑니다. 나무 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낮지만 다급함이 묻어 있습니다. 네, 사장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네. 급해서요. 영수 씨의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사장님이라면 부동산 중개업자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민호가 다니는 회사 상사일까요? 다음 이어지는 말에 영수 씨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아버지 명의 아파트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내로 처분 가능합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낮에 집을 내놓겠다고 통보하더니 정말로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잠든 새벽에 몰래 말이죠. 영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습니다. 혹시라도 앓는 소리가 새어나갈까 봐서요. 아들의 통화는 계속됩니다. 시세보다 20% 낮게 내놓을 테니까 현금 바로 융통되는 분으로 연결해 주세요. 네, 금매로요. 세상에 시세보다 20%나 싸게라니요. 이건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짓입니다. 영수 씨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집니다. 분명합니다. 저놈이 밖에서 무슨 사고를 친 게 틀림없어요. 도박 빚인지 주식으로 날린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급전이 필요해 멀쩡한 아버지 집을 헐값에 팔아넘기려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요양원에 가둬야 했겠죠. 집주인이 버젓이 눈을 뜨고 있으면 집을 팔 수가 없을 테니까요. 영수 씨의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배신감이 공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건만 내 아들이 아비의 등골을 빼먹는 사기꾼이 되었다니요.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이 도둑놈아 라고 소리치고 싶지만 영수 씨는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거둡니다. 지금 들어가서 난동을 피워봤자 놈은 아버지가 치매라서 헛소리한다며 잡아뗄 게 뻔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급한 건 내 재산을 지키는 일이죠. 문 너머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이번에는 더 은밀하고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네, 입금은 제 통장으로 바로 해주세요. 아버지는 어차피 모르시니까요. 네, 걱정 마세요. 위임장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모른다는 그 한마디가 영수 씨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이미 죽은 사람, 아니 생각 없는 허수아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슬픔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분노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모든 걸 바쳐서 너를 사람 만들었는데 그 대가가 고작 이것이냐는 처절한 절규가 속으로 삼켜집니다. 영수 씨는 뒷걸음질 칩니다. 마룻바닥이 삐걱 소리를 낼까봐 발가락에 잔뜩 힘을 주고 엉금엉금 기어가듯 안방으로 도망칩니다. 어둠 속에서 영수 씨의 눈빛이 짐승처럼 형형하게 빛납니다. 더 이상 민호는 내 아들이 아닙니다. 내 재산을 노리고 나를 가두려는 적일 뿐이죠. 침대에 다시 누웠지만 영수 씨의 손은 여전히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부터 숨겨야겠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아니 베란다 화분 밑이라도 파서 숨겨야 합니다. 놈들이 내 손발을 묶어서 요양원 차에 태우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 쳐야 합니다. 두고 봐라. 내 집은 절대 못 가져간다. 영수 씨는 어둠 속에서 이를 악물며 나직하게 의졸입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영수 씨의 숨소리만이 거칠게 몰아칩니다. 오후 3시, 하늘은 야속할 정도로 맑고 푸릅니다. 하지만 영수 씨가 타고 있는 검은색 세단 안은 한겨울처럼 차갑기만 하네요. 영수 씨는 뒷좌석에 멍하니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봅니다. 익숙한 서울의 빌딩 숲이 멀어지고 낯선 산과 논밭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에서 화려했던 시절이 저물고 황량한 끝자락으로 내몰리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운전대를 잡은 아들 민호는 한마디 말도 없이 앞만 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영수 씨가 문을 열어보려 손잡이를 당겨보지만 덜컥거리는 소리만 날 뿐 열리지 않습니다. 안에서 열 수 없도록 미리 잠가둔 것입니다. 아들은 치밀했습니다. 아버지를 태우는 이 차가 호송차와 다를 게 무엇일까요? 차가 멈춘 곳은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효사랑 요양원이라는
큼지막한 간판이 보입니다. 겉모습은 잘 가꿔진 전원주택처럼 번듯하고 마당에는 꽃도 심겨 있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영수 씨의 눈에는 그저 창살 없는 감옥으로 보일 뿐입니다. 높은 담장과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이곳이 한번 들어오면 제 발로 나갈 수 없는 곳임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내리세요, 아버지. 민호가 뒷문을 열어주지만 영수 씨는 버팁니다. 시트 가죽을 꽉 움켜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립니다. 하지만 건장한 요양보호사 2명이 다가와 양쪽에서 영수 씨의 팔을 붙듭니다. 힘으로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영수 씨는 질질 끌려가다시피 현관을 통과합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 원장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인상 좋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안경 너머의 눈빛은 어딘가 서늘하고 계산적입니다. 어머, 아버님 오셨어요? 시설 참 좋죠? 공기도 맑고 친구분들도 많으세요. 원장의 목소리는 상냥하지만 영수 씨에게는 위선으로 들립니다. 영수 씨는 원장의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거나, 내가 왜 환자야? 난 멀쩡해. 당장 집에 갈 거야. 영수 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김 원장은 익숙하다는 듯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간호사들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어르신이 낯설어서 그러시네요. 진정하실 때까지 특별 케어실로 모실게요. 그때였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영수 씨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내갑니다. 영수 씨가 기겁을 하며 손을 뻗습니다. 내 전화기 내놔. 도둑놈들아. 김 원장이 휴대폰을 받아 챙기며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아버님, 여기서는 치료에 방해되니까 개인 물품은 보관해드려요. 외부와 연락하시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시거든요. 나중에 적응하시면 돌려드릴게요. 거짓말입니다. 영수 씨는 직감합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고립입니다.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끈을 잘라버리고 철저하게 바보로 만들려는 수작입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완벽한 고립입니다. 영수 씨의 눈에 공포가 서립니다.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영수 씨의 시선이 구석에 서 있는 아들 민호에게 꽂힙니다. 민호가 김 원장에게 다가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흰 봉투를 꺼내 건네고 있습니다. 꽤 두꺼워 보입니다. 원장은 봉투를 받아 살짝 열어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 넣습니다. 저 돈, 내 집 판 돈의 일부겠지. 영수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붉은 분노로 타오릅니다. 급하게 집을 팔아치우고 챙긴 현금으로 원장을 매수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나를 여기서 평생 못 나가게 해달라고, 감시 잘 해달라고 주는 뇌물이겠죠.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아들이 원장과 악수를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갑니다. 민호야, 거기서 이 나쁜 자식아, 내가 사람이냐? 영수 씨가 목이 터져라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만 자동문은 매정하게 닫힙니다. 유리문 너머로 멀어지는 아들의 등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영수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합니다. 억울해서, 너무 분해서 가슴을 쥐어뜯습니다. 요양보호사들에 의해 배정된 방으로 옮겨진 영수 씨. 4인실 병실은 하얀 벽으로 둘러싸여 숨이 막힐 듯합니다. 창문은 조금만 열리도록 고정되어 있고 밖에는 쇠창살이 덧대어 있습니다. 침대 시트 냄새가 낯설고 역합니다. 옆 침대의 노인들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거나 잠만 자고 있습니다. 영수 씨는 생각합니다. 나도 곧 저들처럼 되겠지.
주는 약을 받아먹고 정신이 몽롱해져서 침 질질 흘리는 바보가 되겠지. 하지만 영수 씨는 눈물을 쓱 닦아냅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주먹을 꽉 쥡니다. 아직 정신이 멀쩡할 때 놈들이 주는 약에 중독되기 전에 이곳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나가서 민호와 저 원장의 추악한 거래를 세상에 폭로하고 내 집을 되찾아야 합니다.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여기서 나간다. 나가서 너희들 죗값을 다 치르게 해줄 테다. 영수 씨는 닫힌 병실 문을 노려보며 다짐합니다. 밖에서 철커덕하고 문 잠그는 소리가 들립니다. 차가운 금소금이 영수 씨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요양원에서의 첫날 밤, 영수 씨는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탈출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늙은 호랑이의 눈빛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이곳 요양원에 갇힌 지 딱 일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전 11시, 면회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영수 씨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며느리 수진을 뚫어지게 노려봅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며느리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기 없는 푸석한 얼굴에 눈밑이 검게 내려앉은 모습이 영수 씨의 눈에는 그저 가증스러운 연기로 보일 뿐입니다. 영수 씨의 시선이 며느리의 손으로 향합니다. 빈손입니다. 예전 같으면 아버님 좋아하시는 갈비찜이다. 과일이다 바리바리 싸들고 왔을 아이가 빈손으로 덜렁 왔네요. 빈손이냐? 내 집 팔아넘길 생각에 시애비밥 굽는 건 안중에도 없는 게지. 영수 씨가 비꼬듯 툭 내뱉습니다. 그 말에 수진의 어깨가 움찔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테이블 위로 뚝뚝 눈물만 떨구고 있습니다. 그 눈물이 영수 씨를 더 화나게 만듭니다. 차라리 악을 쓰고 대들면 덜 미울 텐데 저렇게 죄 지은 사람처럼 청승을 떨고 있으니 속이 뒤집힙니다. 영수 씨는 확신합니다. 저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라고요. 남편이 시킨 대로 시아버지를 안심시키러 왔는데 막상 얼굴을 보니 양심에 찔려서 저러는 거라고 단정 짓습니다. 울지 말고 똑바로 말해라. 민호 그놈이 시키더냐? 가서 놓친 내 잘 감시하고 있나 보고 오라고. 수진이 고개를 세차게 젓습니다. 젖은 눈으로 영수 씨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에 담긴 감정이 참 묘합니다. 공포 같기도 하고 지독한 슬픔 같기도 합니다. 수진이 떨리는 입술을 엽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면 당장 나를 여기서 내보내. 내 남편한테 전화해서 당장 차 대기 시키라고 해. 영수 씨가 테이블을 쾅 내리칩니다. 면회실 안에 사람들이 힐끗거리고 문 밖에 서 있던 건장한 요양보호사들이 경계 태세를 취합니다. 하지만 수지는 여전히 같은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건 안 돼요. 아직은 안 돼요, 아버님. 아직은이라니요. 집을 다 팔아치우고 돈을 챙길 때까지는 안 된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영수 씨의 인내심이 바닥납니다.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몸을 앞으로 숙이며 며느리를 다그칩니다. 내 재산 다 빼돌리면 그때 풀어줄 거냐? 너희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내가 너를 친딸처럼 생각했는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영수 씨의 고함에 수진이 귀를 막으며 괴로워합니다. 그녀는 마치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더니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습니다. 아버님, 제발 기억 좀 해보세요. 네, 제발이요. 기억을 하라니요. 영수 씨는 기가 찹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합리화하려고 나를 진짜 치매 환자 취급하는 겁니다. 내가 미쳐서 기억을 못하는 거라고 몰아세우는 수법이죠. 영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닥쳐라. 내 정신은 멀쩡해. 너희들이 미친 거야.
영수 씨가 며느리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치더니 도망치듯 면회실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거기 안 서. 수진아. 아. 영수 씨가 뒤쫓으려 하자 대기하고 있던 요양보호사 2명이 순식간에 영수 씨의 양팔을 꺾어 제압합니다. 억센 힘에 눌려 바닥에 무릎을 꿇으면서도 영수 씨의 시선은 열린 문 밖으로 사라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쫓습니다. 멀어지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마치 영수 씨의 심장을 짓밟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이거 놓으란 말이야. 영수 씨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끌고 병실로 향합니다. 복도에 영수 씨의 처절한 비명이 메아리칩니다.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 영수 씨는 이를 득득합니다. 저 눈물도 다 연기였습니다. 내 정신을 갉아먹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진짜 미치광이로 만들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던 겁니다. 차가운 병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영수 씨.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분노로 인해 손이 덜덜 떨리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비는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저 강도들에게 내 집과 내 인생을 뺏길 수는 없습니다. 놈들이 나를 여기서 영영 썩게 만들기 전에 오늘 밤이다. 영수 씨는 주먹을 꽉 쥡니다. 창밖에는 벌써부터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비가 올 것 같네요. 하늘도 영수 씨의 마음을 아는지 거대한 폭풍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저 빗소리에 묻혀 영수 씨는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할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 노인의 마지막 승부수가 던져지기 직전입니다. 밤 12시 세상이 멸망하려는 듯 하늘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창밖에서는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우르릉, 쾅쾅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가 요양원 건물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고 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가 요양원의 모든 소음을 덮어버린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영수 씨는 침대 위에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순찰을 도는 요양보호사의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날렵하게 몸을 일으킵니다. 74세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민첩함입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습니다. 영수 씨는 낮에 식당에서 배식 당번 노인에게 들었던 정보를 되새깁니다. 주방 뒷문은 식자재 들어올 때만 열리는데 오늘 밤 김장 배추가 들어온 데서 자물쇠를 안 채워놨을 겨. 그 말이 사실이길 빌며 영수 씨는 신발을 손에 들고 맨발로 복도를 살금살금 기어갑니다. 바닥에 차가운 냉기가 발바닥을 찌르지만 지금 그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방 쪽으로 다가갈수록 심장이 터질 듯 쿵쿵거리지만 빗소리가 그 소리를 감춰주고 있어 다행입니다. 드디어 주방 뒷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영수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만약 잠겨 있다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려봅니다. 딸깍 문이 열립니다. 틈새로 비바람이 확 들이닥치며 영수 씨의 얼굴을 때립니다. 그 차가운 빗물마저 그에게는 자유의 맛처럼 달콤하게 느껴지죠. 영수 씨는 주저없이 칠흑 같은 어둠 속 빗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진흙탕에 발이 미끄러지며 영수 씨가 바닥에 거칠게 나뒹굽니다. 날카로운 돌부리에 무릎이 찍히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지나갑니다.
입안에 비릿한 흙맛이 느껴지고 온몸이 욱신거려오지만 영수 씨는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멈추면 다시 그 지옥 같은 감옥으로 끌려가 죽을 때까지 약물에 취해 살아야 한다는 공포가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영수 씨는 흙투성이가 된 채 다시 일어나 뜁니다. 빗줄기가 눈을 찔러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오직 집으로 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그의 다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내 집, 내 등기권리증, 그것만 찾으면 다 끝이다. 산길을 구르고 기어 내려온 영수 씨의 눈앞에 희미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입니다. 국도로 이어지는 길목에 트럭 한 대가 신호 대기 중입니다. 영수 씨는 이게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합니다. 그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트럭 뒤편으로 달립니다. 짐칸에는 비에 젖은 배추망들이 쌓여 있습니다. 영수 씨는 트럭 짐칸에 매달려 끙끙거리며 몸을 싣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배추망 사이에 몸을 숨기자마자 트럭이 덜컹거리며 출발합니다. 차가운 빗물이 끊임없이 짐칸으로 들이치고 덜컹거리는 진동에 뼈마디가 부서질 듯 아파옵니다. 영수 씨는 추위에 덜덜 떨며 웅크리고 앉아 있지만 그의 입가에는 기괴한 미소가 번집니다. 해냈다는 승리감, 그리고 이제 곧 자식들에게 복수할 수 있다는 희열이 고통을 마비시킨 것이죠. 멀어지는 요양원의 불빛을 짐칸 틈새로 바라보며 영수 씨는 속으로 외칩니다. 두고 봐라, 민호야. 그리고 김 원장. 내가 돌아가면 너희들은 끝장이다. 세상이 너희들의 추악한 짓을 다 알게 될 거야. 트럭은 빗속을 뚫고 서울을 향해 질주합니다. 영수 씨의 젖은 머리카락이 비바람에 흩날립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늙은 병사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릅니다. 자신이 향하고 있는 곳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승리의 깃발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진실의 낭떠러지라는 것을요.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지고 영수 씨의 분노 또한 그 빗줄기만큼이나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이 밤, 영수 씨의 위험한 질주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새벽 4시, 도시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영수 씨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긴 밤이었을 겁니다. 트럭 짐칸에서 뛰어내려 낯익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 영수 씨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빗물과 진흙으로 범벅이 된 옷, 산발이 된 백발, 한쪽 신발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맨발인 상태로 아스팔트 바닥을 절뚝거리며 걷고 있네요. 경비실 불빛을 피해 화단 뒤로 숨어 이동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제 집을 털러온 도둑 같아 보이지만 영수 씨의 눈빛만은 개선장군처럼 당당합니다. 드디어 내 성, 내 집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그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죠.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겨를도 없이 영수 씨는 익숙한 층수의 내려복도를 걸어갑니다. 복도 끝 1504호.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집 현관문이 눈앞에 있습니다. 영수 씨는 떨리는 손을 들어 도어락 커버를 올립니다. 삐리릭 불빛이 들어오자 주저없이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생일 아니면 잊을 수 없는 기념일이겠죠. 삐삐삐삐. 경고음이 날카롭게 울립니다. 영수 씨는 당황하며 다시 버튼을 누릅니다. 손에 물기가 있어서 그런가 싶어 옷자락에 손을 쓱쓱 문지르고 다시 꾹꾹 눌러봅니다. 삐삐삐삐. 역시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영수 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릅니다. 아들놈이 그새 비밀번호를 바꾼 게 분명합니다. 아버지가 못 들어오게, 아니 아예 쫓아낸 걸 확정 지으려고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린 그 치졸함에 치가 떨립니다. 영수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철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민호야, 문 열어. 당장 문 못 열어. 내가 감히 애비를 문전박대해? 문 열어. 새벽의 정적을 깨는 고함이 복도를 쩌렁쩌렁 울립니다. 이웃집 개가 짖기 시작하고 센서 등이 요란하게 깜빡거립니다. 영수 씨는 문이 부서져라 발길질을 해댑니다. 안에 숨어서 킬킬거리고 있을 놈들을 생각하니 이성이 마비되는 것 같습니다. 안 나오면 내가 경찰 부를 거야. 내 집 내놔. 이 도둑놈들아. 그때 안에서 덜컥하고 잠금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영수 씨는 씩씩거리며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놈들과의 정면 승부입니다. 끽 문이 열리고 영수 씨는 멱살을 잡을 준비를 하며 달려듭니다. 이 나쁜 자식? 그런데 문을 연 사람은 민호가 아닙니다. 러닝셔츠 차림의 낯선 30대 남자가 잔뜩 찌푸린 얼굴로 서 있습니다. 영수 씨는 순간 멈칫합니다. 놈들이 벌써 집을 팔아넘긴 걸까요? 아니면 깡패를 고용해서 집을 지키게 한 걸까요? 혼란스러움도 잠시 영수 씨는 남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당신 누구야? 비켜. 내 집이야. 하지만 젊은 남자는 영수 씨를 거칠게 막아섭니다. 잠에서 깬 남자의 눈에는 짜증이 가득하지만 영수 씨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묘하게도 그 표정이 바뀝니다. 놀라움보다는 지긋지긋하다는 듯한 표정, 그리고 섞여 나오는 깊은 한숨. 할아버지, 또 오셨어요?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영수 씨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또 왔다니요. 영수 씨는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무슨 소리야? 난 여기 집주인 박영수다. 내 아들놈 어디 숨겼어? 민호 나오라고 해. 그 소란에 안방에서 젊은 여자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나옵니다. 그녀는 영수 씨를 보더니 어머 여보,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남자의 등 뒤로 숨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영수 씨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저희 여기 이사 온 지 5년 됐어요. 5년이요. 저번에도 오셔서 난리 치시더니 또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영수 씨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립니다. 5년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내가 저 식탁에서 밥을 먹었고 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봤는데 5년이라니요. 이 사람들이 단체로 나를 속이려는 몰래카메라 같은 걸까요? 거짓말. 거짓말하지 마. 내가 엊그제도 여기서 잤어. 너희들 민호한테 얼마 받았어? 내 집 뺏으려고 작당한 거지? 영수 씨가 악을 쓰며 신발장으로 밀고 들어가려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고 멈춰 섭니다. 자신이 걸어두었던 입학식 사진과 가족 사진은 온데간데 없고 낯선 젊은 부부와 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되어 빛이 바랜 사진입니다. 벽지 무늬도 바닥재도 신발장 냄새까지도. 자세히 보니 영수 씨의 기억 속에 있는 집과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띵 하고 열립니다. 헐레벌떡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민호입니다. 땀범벅이 된 민호가 달려와 영수 씨를 뒤에서 꽉 끌어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발요. 이거 나. 민호야, 저놈들이 우리 집 차지하고 안 나간다. 경찰 불러라, 어서. 영수 씨는 아들을 보자마자 구원투수라도 만난 듯 소리칩니다. 하지만 민호는 집주인 남자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기 바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문단속을 했는데 어떻게 나오셨는지 피해 보상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집주인 남자는 혀를 차며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요양원 가셨다면서요?
새벽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번이 몇 번째예요, 대체? 민호는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영수 씨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아들이 내 집에서 남에게 사과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몇 번째라니요. 영수 씨의 머릿속이 윙윙거리며 어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딛고 서 있는 땅이 꺼지는 듯한 현기증이 몰려옵니다. 분명 무언가가 아주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아들의 젖은 옷자락을 잡은 영수 씨의 손이 덜덜 떨리고 복도에는 영수 씨의 거친 숨소리와 이해할 수 없는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비에 젖은 새벽 4시의 아파트 복도는 냉동 창고처럼 서늘합니다. 영수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멍하니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 5년 전에 이사 왔다던 낯선 남자의 말이 귓가에서 웅웅거리며 떠나질 않네요. 아들 민호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영수 씨의 팔을 부축해 일으키려 하지만 영수 씨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칩니다. 아직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집, 내 가구, 내 냄새가 나던 그곳이 남의 집이라니요. 영수 씨는 아들의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엉킨 얼굴로 악을 씁니다. 말해봐라. 저놈이랑 짠 거지? 내가 치매라고 거짓말하고 집 팔아먹으려고 연극하는 거잖아. 내 집 문서 어디다 숨겼어?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가 없군요. 민호는 아버지를 업다시피 하여 비상계단 쪽으로 이끕니다. 계단참에 쭈그리고 앉은 민호는 젖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물에 젖지 않게 비닐로 꽁꽁 싸둔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냅니다. 요즘은 쓰지도 않는 구형 녹음기입니다. 영수 씨는 그 물건이 낯설지 않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쓰던 것과 비슷해 보이거든요. 아버지, 제발 이것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발 절 좀 봐주세요. 민호의 손이 덜덜 떨리며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것은 분명 영수 씨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아닌 물기 어린 세상 모든 짐을 다 짊어진 듯한 패배자의 목소리입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애비가 죽일 놈이다. 친구놈 보증성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집도 가게도 다 날아갔다. 영수 씨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립니다. 기억의 저편, 굳게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5년 전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전 재산을 날린 그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녹음기 속의 영수 씨는 오열하며 말을 이어갑니다. 내 정신이 자꾸 깜빡거려. 의사 선생이 알츠하이머라더라. 민호야, 내가 정신줄 놓고 너희들 힘들게 하면 나를 시설로 보내다오. 제발 나를 버려라. 짐 되기 싫다. 남은 빚은 내가 죽어서라도 갚으마.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과거의 자신이 미래의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자 처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입을 딱 벌린 채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듯합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낸 건 자식들의 폐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시설로 보내달라고 애원했던 영수 씨. 본인의 부탁을 아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들어준 효도였던 것입니다. 민호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영수 씨의 손을 잡으며 울먹입니다. 아버지, 집은 5년 전에 빚 잔치하면서 다 넘어갔어요. 기억 안 나세요? 아버지가 제발 시설 보내달라고 며느리 고생시키기 싫다고 하셔서 제가 사채까지 써서 제일 좋은 곳으로 모신 거예요. 영수 씨의 머리를 강타하는 충격은 실로 엄청납니다.
민호가 요양원 원장에게 건네던 그 봉투, 그것은 아버지를 감금해달라는 뇌물이 아니라 빚을 갚고 남은 월급을 털어 아버지의 병원비를 내는 아들의 피땀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은 죄책감이 아니라 점점 아이가 되어가는 시아버지를 보살피다. 지친 그러면서도 안타까워하는 연민의 눈물이었고요. 영수 씨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이 손으로 아들에게 밥상을 엎고 며느리에게 폭언을 퍼붓고 도둑놈이라 욕했습니다. 그 모든 분노와 저주가 실은 자기 자신을 향해야 했던 것입니다. 기억은 영수 씨를 철저히 속였습니다. 자존심 강한 영수 씨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무의식 중에 기억을 왜곡하고 자식들을 악당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피해자는 자신이 아니라 자식들이었습니다. 아, 영수 씨의 입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빗소리보다 더 거세게 밀려오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영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젖은 어깨를 감싸줍니다. 이제야 보입니다. 5년 새 부쩍 늘어난 아들의 흰머리와 푹 꺼진 눈이요. 그것은 아버지의 빚과 병수발을 감당하느라 늙어버린 아들의 희생의 흔적입니다. 영수 씨는 아들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냅니다. 차가운 계단 바닥, 부자의 뜨거운 눈물만이 서로를 적시고 있습니다. 다시 요양원 병실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오전 9시의 햇살은 눈이 부시도록 맑습니다. 창살 사이로 들어온 햇빛이 하얀 침대 시트를 따뜻하게 데우고 있네요. 영수 씨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젯밤의 탈출극으로 온몸에는 파스가 붙어 있고 여기저기 긁힌 상처가 쓰라리지만 마음만은 호수처럼 고요합니다. 침대 옆 보조의자에는 민호가 불편한 자세로 쪽잠을 자고 있습니다. 젖은 옷은 대충 말랐지만 꼬질꼬질한 모습이 안쓰럽기 그지없습니다. 영수 씨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아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습니다. 까칠한 머릿결에서 고단한 삶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잠결에 아버지의 손길을 느꼈는지 민호가 부스스 눈을 뜹니다.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민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습니다. 영수 씨는 빙글에 미소를 짓습니다. 예전에 그 도끼 서린 눈빛은 온데간데였고 해탈한 듯 평온한 눈빛입니다. 민호야. 네, 아버지. 어디 불편하세요? 간호사 부를까요? 아니, 됐다. 그냥 내 얼굴 좀 보자. 영수 씨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어젯밤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로요. 그리고 이 병든 기억이 다시 나를 속이기 전에 진심을 전해야겠다고 말입니다. 내가 꿈을 아주 길게 꾼 것 같구나. 아주 고약한 악몽을 꿨어.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영수 씨는 아들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어갑니다. 내 집은 저 아파트가 아니라 너희들이었구나.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건물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이었어.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 민호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집니다. 영수 씨는 알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자신의 기억은 다시 지우개로 지운 듯 사라질 것입니다. 또다시 아들을 도둑놈이라 욕할 수도 있고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이 따뜻한 온기만은 영원히 기억하고 싶습니다. 민호야, 이제 집에 가거라. 수진이도 기다리겠다. 애비는 여기가 편하다. 여기가 내 집이다. 그것은 체념이 아닌 수용입니다. 아들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짐을 내려주려는 아버지의 마지막 배려이자 사랑입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의 손에 얼굴을 묻은 채 엉엉 웁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아들. 영수 씨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나뭇잎에 맺힌 빗방울이 햇살을 바다보석처럼 반짝입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고 했던가요? 영수 씨는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이제 더 이상 탈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곁에 있고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영수 씨의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머뭅니다. 그 미소는 지난밤의 폭풍우를 견뎌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정입니다. 카메라는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을 오래도록 비추며 천천히 멀어집니다. 비록 기억은 거짓말을 할지라도 그들의 사랑만은 진실임을 증명하듯이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